1859년 영국의 한 노신사가 책 한 권을 출간합니다. 비둘기를 개량하고 육종시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죠. 초판 1250부가 하루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 고공행진을 했던 종의 기원은 인간이 비둘기를 육종시켜 원하는 형태의 비둘기를 얻는 일상적인 일화로 시작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과학 법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식 하나 없는 아주 간결한 원리, 바로 진화였죠.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의 육종이 다양한 비둘기들을 만들었듯 자연의 육종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이렇게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의 육종이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한 종내에선 변이로 인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고 이들 중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만 살아남아 번식을 하고 그렇지 못한 녀석들은 도태되며 이런 방식을 통해 종은 아주 천천히 변화한다라는 것. 다윈은 생명은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출발했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자연 선택을 거쳐 지금의 다양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인간 역시 대자연에서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한 평범한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야 대충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이지만 당시 유럽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말,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다른 생명이 변화하면서 나왔다는 말, 이런 다윈의 파격적인 주장들은 유럽 사회에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신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윈 이전에 사람들이 지녔던 생명과는 일종의 사다리였습니다. 즉 생명에는 위계가 있고 위계 최상부에는 인간이, 최하부에는 식물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질서와 이 질서를 구성하고 있는 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이 사회 전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의 기원과 진화론은 2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사다리 생명관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마치 과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의 재림을 보는 듯 했죠. 지동설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냈다면 다윈의 진화론은 지구의 중심에서 인간을 밀어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윈을 조롱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조상은 원숭이란 말인가요? 왜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하질 않죠? 또 19세기 후반에는 진화론을 빙자한 우생학이 생겨나면서 특정 인종과 민족 우월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일부 국가들은 이런 잘못된 믿음 위에 식민주의, 인종주의적 정책을 자행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기도 했죠. 더욱 안타까운 건 21세기 지금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오해를 지닌 채 진화론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라고 하면 어류에서 양서류로, 이후에 파충류와 포유류로 변화하다가 그 흐름의 마지막 장에서 짠! 하고 완벽하게 진화한 인간이 생겨나는 장면을 떠올리는 게 대표적이죠. 또 진화는 일직선으로 일어나며 마치 고등한 생명체로 되어가는 방향성이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온 종이 더 진보돼 있고 그 이전의 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화는 진보가 아니며 방향성도 의도적이지도 않습니다. 진화는 목적과 방향 없이 맹목적으로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말은 일직선상으로 진화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처럼 수많은 나뭇가지 형태로 뻗어가며 진화해왔고 수많은 격가지로 뻗어나간 종들은 중간에 멸절했으며 현재의 말, 에쿠스란 작은 가지에 속한 종만 살아남은 거죠. 인류의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유류에서 원시 영장류로 가지를 뻗어나가며 지금의 인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는 공통조상이 있고 인간과 침팬지는 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서로 다르게 갈라져 나온 종입니다.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왜 침팬지가 인간이 되지 않냐고 묻지만 역설적이게도 침팬지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나뭇가지에는 침팬지가 가지를 건너뛰어 인간으로 진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둘은 전혀 다른 갈래로 뻗어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의 나무를 볼까요? 지금 우리 인류와 동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40억 년이란 세월 동안 자라온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서 이제 막 뻗어나온 새싹들입니다. 그리고 지구상 모든 종들은 저마다 처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았을 뿐 어떤 종이 다른 종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진보돼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식물보다 우월할까요? 우리가 고래보다 우월할까요? 사실은 인간은 번식 속도 면에서는 박테리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우리에게 생명엔 우열관계가 없다는 일종의 생명평등관이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생명은 이렇게 적응과 변화를 반복할 뿐인데 과거 유럽 열강이 사람에게 우열관계를 매겨가며 차별과 학살을 자행해온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행성의 지적 생명체가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자기 종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냈을 때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진화론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가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인류에게 성찰의 메시지를 던져준 과학적 발견은 흔치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40억 년 동안 진화해온 산물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멸종된 30억 종들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뭇가지들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화론에는 상대성 이론처럼 복잡한 수식도 난해한 숫자도 없지만 우리에게 통찰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진화론 그리고 자연 선택은 마치 중력 법칙처럼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매우 보편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인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진화론은 많은 사람들이 배울 가치가 있는 과학 이론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종의 기원의 마지막 문장을 곱씹어보면 꽤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몇몇 또는 하나의 형태로 숨결이 불어넣어진 생명이 불변의 중력 법칙에 따라 이 행성이 회전하는 동안 여러가지 힘을 통해 그토록 단순한 시작에서부터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한계가 없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